그런 정도까지 하고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얘가 인도에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하시거든요. 당연히 성지순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붓다가야 간 얘기가 나오는데 저 붓다가야가 굉장히 좀 특이한 지형이거든요. 이렇게 움푹 꺼진 지형. 인도를 가보시면 야 어떻게 성지인데 이렇게 움푹 꺼졌지? 근데 거기에 관세음 보살을 남북으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면 현장 스님이 굉장히 안 좋아할 건데 관세음 보살 잘못됐다. 관세음, 관음, 관자재 이런 거 다 잘못됐다. 관세음 아니 관세자재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잘못됐다. 관자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끝까지 당신은 관자재로 썼고 반야신경도 관자재 보살로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시장을 관세음 보살이 너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는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 시 이렇게 하지만 정근할 때는 관세음 보살 정근을 이게 이중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팀이 하나 있는 거고 관자재 보살 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저기는 오역이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 스님 말이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현장 스님이 갔을 때는 언어가 바뀌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구마라즙하고 현장하고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마라즙 시절에는 발음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도 그게 더 타당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현장 스님 때는 이게 언어라는 건 계속 바뀌거든요. 살아있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땅이 커서요.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하나의 단어가 하나만 지시하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 약간씩 의미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걸 배웠느냐 저쪽 걸 배웠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투리고 땅이 넓은 인도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쪽 세력의 경전을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장 스님 말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은 분이어서 그리고 저렇게 머리 좋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현장 스님 평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뭐 몰락하거나 이런 집은 아니지만 귀족 집안 절대 아닙니다. 평민 중에서 그냥 밥숟갈 정도 뜨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산층보다 약간 빠지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의 특징을 제가 잘 압니다. 저렇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 새로운 얘기를 해서 튀고 싶어해. 현장 스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긋장을 놓는 거지. 이게 저도 그런 쓸데없는 짓 많이 하거든. 이게 주류야. 그런데 나는 이것도 알고 싶어. 너네는 이것만 알고 있지. 나는 그것 플러스 이것도 알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요. 그러다 욕 많이 먹지. 그러다 그게 인생이거든. 그리고 그게 재미예요. 재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붓다가야에 가시니까 관세음 보살이 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대. 붓다가야는 인도 이렇게 탑원이거든요. 탑하고 그 다음에 사원이 결합돼 있는 탑절이에요. 탑절. 그런데 동쪽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인도는 원래 동양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남양, 동아시아는 남양, 인도 쪽은 동양으로 문을 내니까. 근데 남북으로 관세음 보살을 세워놨대요. 남북으로 돌로 돼가. 제가 저 기록을 보고 그런 유적이 있나 싶어서 사실은 붓다가야에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저 관세음 보살이 땅에 덮이면 이게 점점 덮이고 있대.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붓다가야에 가보면 지금은 다 파놨거든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거든요. 지대가 낮습니다. 한 2~3m 정도 낮은 것 같아. 이렇게 움푹. 그러니까 원 땅이 낮은 게 아니고 원래는 이랬는데 다 이렇게 덮이는 땅인 거죠. 덮이는 땅인 거죠. 그런데 거기가 유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발굴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묻히면 전설이 있대요. 저 관세음 보살이 묻히면 불교가 사라진다. 그 시절에 벌써 그런 전설이 있었대. 그리고 불교가 약간씩 저 시절 되면 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스님이 기원정사 갔을 때 뭐라고 쓰시냐면 이미 약간 이렇게 절이 다 망가졌다. 개점 휴업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기원정사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데
그런 데가 그렇게 얘가 나올 정도면 이제 좀씩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쪽에 있는 관세음 보살이 벌써 이 가슴까지 흙이 덮였다. 이게 넘어가면 불교가 사라진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 적지 말고 좀 파지. 그걸 상황을 보고만 있나? 당신이 좀 파면 되지. 응. 그리고 이게 이쪽만 묻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땅이 수천 년 지나니까 이게 많이 묻혀요. 그거는 인도 가보시면 압니다. 뭐 바라나시나 이런 데도 바라나시의 저 녹야원 같은 데도 많이 묻혔죠. 너가 묻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아쇼카 석주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밑으로 땅이 꺼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전 지표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대충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보타라카산 얘기가 나와. 이게 불교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의 저 대당서역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보타라카산 기록이에요. 보타라카산을 진짜 갔습니다. 현장 스님이. 우리는 다 보타라카산 얘기만 듣는데 인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리랑카 있거든요. 현장 스님이 이 근처까지 내려가거든요. 이 근처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보타라카산을 가요. 보타라카산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 산 정상에 연못이 있대. 범어산가 봐. 범어사가 내나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에 이렇게 약간 연못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물고기가 이렇게 자란다. 뭐 이런 그래서 범어사거든요. 금정산 정이 그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늘 물고기가 산다. 그래서 범어사 이렇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백두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위에가 날아가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이 고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규모가 컸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옆에 돌로 된 석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관세음 보살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재천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자재천이 비신우 신이에요. 이게 비신우 신이에요. 비신우 신이고 수출발은 외도의 모습으로 나온다. 저건 쉬바파일 겁니다. 쉬바파. 쉬바파의 이렇게 사두들, 그러니까는 수행자 모습 뭐 이런 걸로 나온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남쪽과 관련이 있고 남쪽 바닷가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쪽에 극락과 관련해서 아미타불의 좌보처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여러분들이 사실 정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세음 보살하고 지장 보살입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왜?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위인데 대승불교의 특징이 모두 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처님이 되는 사람들 그런 가능자를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만 보살이 아니고 저도 보살이에요. 저도 보살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 비구라고 부릅니다. 아니 공식 명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 받을 때 보살개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살 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비구가 있고, 그러니까는 저 남방불교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비구고 우리는 보살 비구예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고 여러분도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자를 전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보살이니까 다 맞먹느냐? 아니지. 거기서도 이 차별이 있는 거지. 우리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지만 차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짱들이 있는 거죠. 짱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마하살. 그래서 관세음 보살 마하살, 뭐 대세지 보살 마하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근 대상으로, 기도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후배가 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당신이 내가 맨 마지막 성불하겠다라고 당신이 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내가 말번하겠습니다. 자원으로 내가 말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보다 후배가 된다. 지금은 우리보다 위인데 우리보다 후배가 돼요. 자, 지장보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당나라 초에 이제 지장보살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몇 해만 지나면 지장보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지장보살은 그렇게 돼서 우리보다 빨리 성불할 수가 없고, 또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님은 줄을 잘못 썼어요. 아미타 부처님 다음 번호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줄을 잘못 썼습니다. 그쪽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 세 분은 남는다니까. 맨 끝에까지 남는 게 세 분이에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줄 잘못 쓴 두 분. 그 다음에 지장보살.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보살사상의 큰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보다 그분들이 높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들같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가면 안 돼요.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지 말고, 매달리다가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렇게 역전되면 그때 봅시다. 이렇게. 언젠간 역전된다. 언젠간 역전돼.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 보타사카산 기록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이 결합되어 있을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이 보타라카산, 이건 극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보타라카산 얘기는 이거 화엄경에서 나와요.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남방을 순유하다가, 그래서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걸 수월관음도라고 합니다. 고려불화에 많이, 지금 고려불화 160여 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그 수월관음도예요. 그래서 수월관음도가 사실은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디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 놓은 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이 변화를 해서, 관세음보살이면 33응신,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하면 33응신, 그 다음에 순응엄경에 의하면 그러면 32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비슈누하고 시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절에 이미 벌써 관세음보살과 이러한 힌두교들이 융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냐면, 이 결과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비슈누 얘기도 나오고 시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다 저 시절에, 벌써 현장 스님 시절에 이게 엄청나게 섞여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만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어떠한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문서다. 그리고 현장 스님은 저기를 가봤다. 우리는 저기를 당연히 지금 어딘지를 모릅니다. 유적이 너무 다 오래전에 없어져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저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이 저기서,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스리랑카의 불치사, 빛이 보이더라, 이런 낚였다, 이렇게. 스리랑카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이 최고로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상태가 돌아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저 하르샤 왕의 무차 대회라는 거예요. 현장 스님이 이제 나란다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을 때 대표 4인 중에 한 명으로도 나갔었고, 아무튼 현장 스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거를 가지고 인도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하르샤 왕의 무차 대회라는 게 있어요. 저게 게일 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도 불교의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거의 뭐라 할까,
인도 북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패자였었고, 이쪽 북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패자였었고, 가장 불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분이 이제 끝나면서 인도는 다 사분열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점점점 이렇게 내리막길로 쭉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를 보호한 뭐 아쇼카 왕 뭐 이런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제국을 가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력한 제국의 호불왕입니다. 이 하르샤 왕이 무차 대회를 뭐 5년에 한 번씩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개최가 되는데, 그때 현장 스님이 거기서 1등. 이게 참 뭐 대단한 거요. 저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외국인이 1등 하게 냅두는 것도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문화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 전통 가지고 뭐 세미나가 붙고 논쟁이 붙고 붙었어. 외국인이 1등을 하는 꼴을 한국 사람은 아직 못 볼걸요.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게 거의 가까운 일이지만, 누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1등이라고 뽑아주기 어려워. 2등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인도가 그만큼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시절인 거예요. 그게 가능할수록 더 문화적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를 포용해서 이걸 끌어올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1등을 하고 뭐 코끼리 탄 이야기 그거 막 왁자지껄하게 당신이 진술을 해놨습니다. 그게 저 논쟁에서 1등하면 5일 동안 해가지고 자기가 1등을 하고 18일 동안 반론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전하라 왕이. 근데 아무도 반론자가 없었대. 그리고 현장 스님이 실제로 제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현장 스님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저걸 제끼겠다. 이렇게 한 방에 역전시켜버리겠다. 이걸로는 안 되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반발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왕에게도 그런 위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왕에게도. 그러니까 자체 반발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현장 스님이 거기서 18일 동안 방어전을 펼쳐서 아무도 이제 대거리를 못하게, 앞에서는 아무도 대거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짱돌만 던지고 있는 거지. 밤길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밤에 안 나가면 되지. 밤에 안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등하고 코끼리, 이게 논사가 최고로 존중할 때 이렇게 코끼리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해서 그거 너무너무 멋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딱 할 때,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르샤 왕이 이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막 후원해주고. 그때 현장 스님이 이렇게 어떤 예지몽을 꿔요. 그게 하르샤 왕이 앞으로 10년 뒤에 사람이 죽고 인도가 분열되고 불교가 어려워지는 거를 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신기한 이야기들이, 믿거나 말거나 할 만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기한 이야기를 내가 다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다 못 해주는 게. 그렇게 해서 그 후원을 받아서 엄청난 그 경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게 저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후원 안 해주면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사올 수도 없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싣고 이제 배로다가 배로 오는 게 아니고 배로 인더스 강을 건너요. 근데 인더스 강이 소북 쪽에 인더스 강. 여기서 배를 타고 인더스 강을 건넌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코끼리로 실어서 가다가 여기 인더스 강에서 배를 탔다고. 원래는 이 근처에서 출발해서 중국 광동으로도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배로 가면 2달인가 걸린대요. 그래서 그것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국문태 왕이 돌아올 때 나에게 꼭 가르침을 달라라는 그 약속을 했었다고.
대신 우리는 의형제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부처님이라면 나는 빈비사라 왕 같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육로를 택해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강 건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더스 강폭이 1.6km나 가는 거예요. 써놨잖아. 한강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물폭만. 그래서 큰 배를 타야 돼. 그런데 그 큰 배가 그만 강에서 강이 너무 넓어서 돌풍이 불고 배가 자빠져서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너무 긴박한 상황. 다음 시간에 켜시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배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돌아오시는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